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강으로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었다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 운동 하면은 이 당시 그 세계 이 사조로서 민족 자결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학 교재 모두 좀 잘못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많이 좀 주의해서 공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민족 자결주의는 성정국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패전국어 식민지, 독일과 같은 패전국어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금성출판사 교과서 170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요.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은 독일과 같은 패전국이 지배하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성정국어 식민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 자결주의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파리 강화의의 민족 대표를 파견하여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자는 여론이 그 세계에 일어났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 자결주의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 민족 지도자들은 파리 강화의에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청원하는 그런 좀 뚱딴지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3.1 운동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개성해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제헌헌법의 전문에 그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3.1 운동 자체를 비하할 수는 없고, 그 배경이 되었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또 그거를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이런 이제 이 맥락을 취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민족 자결주의는 이 패전국어 식민지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성정국어 식민지에도 적용이 되었고, 특히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에 적용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1941년에 대서양 헌장, 1945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합에 의해서 개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제 얘기가 교과서와 다른 얘기를 이명희 교수가 하는데 그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마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특히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 성정국의 일원으로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였는데, 이태리는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3국이거든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랬는데, 그 중에 이 영국과 이 미국의 식민지에 적용된 예들을 제가 몇 가지 증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가 미국 자신의 식민지인 필리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윌슨이 1918년에 14개조 이 평화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 1912년에 그 윌슨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바로 1913년에 필리핀에 총독이 파견됩니다.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해리슨인데요. 해리슨은 필리핀에 도착해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미 합중국의 이익이 아니라 필리핀 제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신탁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그 독립의 준비로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즉각 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리핀 제도의 원주민들에게 임명직위원회의 다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의 대표자는 그들로 확보될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바로 필리핀 임지에 부임되어서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의 어떻게 보면은 전쟁 도중에 벌써 이 식민지 문제의 어떤 해결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자국의 식민지에부터 이걸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윌슨이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 민족 자결주의, 세계 질서의 하나로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하면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에 그거를 예외로 하고 그것을 제시한다면은 어떤 나라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왜곡되어야 되는지 정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미국은 그 해리슨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 그 국회에서 특히 미국 하원의 윌리엄 애트킨슨 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필리핀 독립을 향한 존스법이 통과가 됩니다. 1916년에 그 존스법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안정된 정부가 그 안에 수립되자마자 독립을 수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존스법은 필리핀의 국내 문제들이 그들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그들은 책임을 완벽하게 떠맡고 그리고 완벽한 독립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더 잘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윌슨 대통령 하의 미국 정부는 필리핀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윌슨 대통령이 3선에 그거에 의해서 그 대통령에 재선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고 그 이후에 공화당 정부는 좀 필리핀 정부에 대해 독립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좀 연기되었을 뿐 미국의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는 이 패전국의 이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서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로서 영국의 식민지에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혹은 영국의 보호국에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보호국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진 중동의 여러 이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모두 영국의 보호국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정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제정 러시아가 인도양으로 나오는 그 길목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 아프가니스탄 바로 아래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아프간을 영국이
1905년에 보호국으로 삼습니다. 예, 그리고 제정 러시아는 1907년에 이 아프간에 대한 영국의 우위를 인정을 하고, 즉 영국의 보호국임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프간 내에서 1919년에 이 소위 그 반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제3차 아프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아프간에서 민족 자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영 운동, 즉 제3차 아프간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결국 영국은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당시 보호국으로 삼을 때도 영국은 인도로 하여금, 즉 식민지 인도로 하여금 아프간에 대해서 연금을 주는 대가로 보호국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했죠. 아프간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 아프간이 독립을 원하자 인도 정부로부터 연금을 폐지하고 외교적 지도권을, 즉 영국의 외교적 지도권을 폐지하는 그런 약정을 맺음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19년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이거는 영국의 식민지는 아닌데요. 이 중국에도 이게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중국의 당시 그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가 이제 몽골인데요. 이 몽골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우리하고도 이 과거에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몽골은 이 결론적으로 보면 1921년에 독립을 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엎치락뒤치락하게 됩니다. 그 몽골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현재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주로 되어 있고, 외몽골은 이제 독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몽골이 바로 이 독립을 인정받는 것이 1921년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이 몽골의 독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전에 역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몽골은 징기스칸에 의해서 대제국을 만들어서 아시아와 유럽에 걸치는 대제국을,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근데 1368년입니까? 이때 그 중국 대륙에서 주원장이가 일어나면서 이 원의 이 마지막 황제 원순제가 다시 그 몽골 초원으로 쫓겨나서 북원이 되고요. 그 북원 이후에 결국 그 원순제의 아들 손자까지 좀 내려가지만은 결국은 그 세조 쿠빌라이의 자손들에 의한 왕조는 끊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그 혼란이 되게 됩니다. 몽골 초원에서 큰 그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되나 하면은 몽골은 1635년에 그 후금, 즉 누르하치 군대의 그 침입을 받아서 결국 청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이걸 뭐 근대적인 의미의 식민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몽골의 경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조선도 이 병자호란, 1636년에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청이 공식적인 종주국이 되고 조선은 속국의 지위가 됩니다. 그러나 지위는 사실상의 이제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속국이라고 하는 그 레텔이 이 조선이 그 쉽게 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몽고하고도 좀 비교해서 그 이후에 몽고의 독립 과정을 참조함으로써 그 우리 민족의 독립,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과 비교함으로써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청나라가 망한 것이 언제입니까? 1911년에 중국의 신해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몽골에 대한 그 종주권을 가지고 있던 청이 1911년에 망하자 청제국이 뭘
몰락을 하게 되자 이 청나라의 지배를 받던 중국의 각성들, 중국 각지에 있는 각성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중화민국을 선포하자 한족들은 대부분 이 중화민국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특히 외몽골 지역에서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1911년에. 우리는 중화민국에 가담하지 않고, 즉 속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것을 러시아가 지원을 합니다. 즉 러시아 군대가 이 외몽골의 활불 8세, 당시 지도자가 활불 8세였는데 이 사람을 지원해서 이 외몽골에 러시아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 무기를 압수하고 이 중국 관리를 축출합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나라에도 파견됐던 원세계가 이때 외몽골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지만은 러시아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패합니다. 그러자 결국 외몽골을 둘러싸고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협상이 맺어지는데 어떻게 되나 하면은 외몽골은 중국의 영토로서 자치를 허용한다. 이 중화민국은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족의 이민을 외몽골로 한족의 이민을 금지하고 활불 8세를 중국의 어떤 속국으로서 이 속국인 왕으로서 책봉을 한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은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10월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몽고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때 이 러시아의 서쪽이죠. 모스크바 쪽에 있던 백군이 이제 시베리아로 쫓겨나면서 몽골을 침입을 합니다. 그때 이 외몽골의 어떤 귀족들하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적군들이 협력을 해서 백군을 이 격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적색 군대, 즉 볼셰비키 군대가 몽골에 들어와서 뭘 하나 하면은 울란바토르에 진입을 해가지고 공산혁명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 외몽골에 있던 귀족 세력들, 흔히 왕공 세력들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반대를 하지만은 결국 이 적색 군대는 유목민 출신의 빠따을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옹립을 해가지고 몽골 인민당을 창립을 하고 몽골 인민공화국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몽골 인민공화국이 결국 이 적군과 함께 백색 러시아 백군을 섬멸하고 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거를 이 레닌의 군대가 지지함으로 해서 이 1921년에 독립을 하는 것이 몽고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이 몽골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스탈린 치하에서 이 적색 이 소련 제국주의의 이 속국이 됩니다. 즉 식민지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 중국의 이 정권 교체, 즉 중화민국에서 모택동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승리 과정에서 이제 이 중국의 모택동하고 스탈린하고 사이에서 이 몽고가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몽고 지역이. 결국 스탈린이 신장이라든가 만주에 있는 소련의 권한을 옛날에 소련의 권한을 중국 모택동에게 양도하고 대신에 몽골에 대해서는 소위 독립을 형식상으로 인정하도록
이 모택동에게 요구해서 모택동도 그거에 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외몽골, 즉 몽고인민공화국은 스탈린 그 소련의 그 속국이 되고 그곳은 이 소련의 군사기지로 전락을 합니다. 당시 보면은 그 1970년대까지 그 외몽골에는 그 소련 군대가 대대적으로 주둔했는데요. 외몽골 당시 뭐 저 인구가 100만이 좀 넘었어요. 근데 소련 군대가 100만 이상이 거기에 주둔했고요. 전체 소련 전략 무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핵탄두와 핵미사일이 전부 외몽골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운명을 겪은 것이 그 몽골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몽골은 독립 의지를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몽고 인민들 모두 다가 스스로 자주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몽고 주민들 내부에서 이 합일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이후에 그 외몽골의 몽고인민공화국의 그 소위 그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앞으로 그 우리가 볼 3.1운동 이후에 그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을 향한 그 노력 이런 것들과 비교한다면은 우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조선은 1636년에 그 병자호란으로 명목상 청나라의 속국이고 실질상으로는 독립 왕조 국가였는데요. 이 조선이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그 조약 그 문에 그 자주 독립국임을 명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청나라하고 조약에서 다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임이 선언이 됩니다. 즉 1882년에 한성, 지금의 서울 한성에는 청나라의 원세계가 주둔해서 조선의 총독처럼 그 군림을 합니다. 이것이 1895년 청일전쟁 때까지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지속이 되고 1895년에 청해 종주권이 완전히 그 부인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이 되고 대한제국에 의해서 이제 자주 독립국가임이 선포가 되고 뭐 외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이제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이 대한제국이 이제 보호국으로 되고 1910년 그 한일 합병 조약에 의해서 그 이 완전히 그 식민지가 이제 되었죠. 그 이후 그 1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서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배경으로 다시 우리 그 민족 지도자들이 때가 왔다라고 하여 이 거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때 무엇을 거사했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거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사를 한번 함으로써 독립을 얻으려고 기대했던 민족 지도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3.1운동의 거사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 즉 민족 자결의지를 우리 민족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이것을 명확히 한다. 이런 목적으로서 3.1운동을 기획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의 하나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뭐 우리 국내인 한성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 이 상하이 등 여러 곳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이 바로 독립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점에 이제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두고 보는 이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3.1운동의 바로 이 의의는 이 우리 민족의 민족 자결 의지의 하나의 결과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나름대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이 될 경우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다. 조선 왕조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졌고요. 그 훗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그 재헌헌법에 바로 이 3.1운동의 독립정신이 이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전문에 명기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3.1운동이라고 봅니다. 이 3.1운동의 이 다른 어떤 또 다른 측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좀 연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